차가운 새벽 공기가 거실 바닥을 낮게 깔리며 흐르는 시간 오전 5시 30분입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아 푸르스름한 어둠이 감도는 주방에는 어김없이 도마 위를 두드리는 칼질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집니다. 영숙은 무거워진 눈꺼풀을 억지로 들어올리며 콩나물을 다듬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은 지난 35년의 세월을 증명하듯 마디마디가 굵어져 있고 손끝은 물말을 날없이 갈라져 거칠기만 합니다. 이 집의 가장이자 영숙의 남편인 상철이 깨어나기 전 모든 아침 준비를 마쳐야 한다는 강박은 마치 알람 시계보다 더 정확하게 그녀의 몸을 움직이게 합니다. 밥솥에서 증기가 빠져나가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밥 냄새가 퍼지자 안방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영숙의 어깨가 자신도 모르게 움찔하며 굳어집니다. 어이, 거기 물 좀 가져와 봐. 목이 칼칼해서 원. 상철은 거실로 나오자마자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퉁명스럽게 소리칩니다. 영숙은 하던 칼질을 멈추고 냉장고에서 시원한 보리차를 꺼내 컵에 따릅니다. 물컵을 내려놓는 소리가 조금이라도 크면 불호령이 떨어질 것을 알기에 그녀는 마치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스럽게 컵을 상철의 앞에 내려놓습니다. 상철은 아내의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컵을 낚아채듯 들어 벌컥벌컥 물을 들이킵니다. 그리고는 빈 컵을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며 미간을 찌푸립니다. 물이 왜 이렇게 미지근해? 냉장고 온도 좀 낮추라고 몇 번을 말했어? 집구석에만 있으면서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 챙기나? 영숙은 묵묵히 빈 컵을 집어들며 입을 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오랜 세월 주눅이 들어 작고 건조합니다. 어제 당신이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냉장고 온도 올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칸 올렸어요. 상철은 영숙의 대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콧방귀를 낍니다. 말대꾸는 융통성이 없어서야 원. 내가 올리라고 했다고 진짜 올려? 상황 봐서 적당히 해야지. 사람이 센스가 없어서 평생 밥만 축내고 사는 거야. 빨리 밥이나 줘. 늦겠어. 영숙은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지만 습관처럼 그것을 꾹 눌러 담습니다. 국을 데우고 반찬을 접시에 옮겨 담는 그녀의 손길은 기계적입니다. 갓 지은 쌀밥과 맑은 콩나물국, 그리고 상철이 좋아하는 고등어 조림까지 완벽한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하지만 상철의 표정은 여전히 심드렁합니다. 그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입 떠먹더니 이내 숟가락을 식탁 위에 툭 던집니다. 콩나물 대가리 좀 다 떼라고 했지? 내가 씹히는 맛 싫다고 몇 번을 말해? 당신은 내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지? 영숙은 식탁 맞은편에 앉지도 못한 채 서서 남편의 정수리를 내려다봅니다. 35년입니다. 신혼 초에는 사랑받고 싶어서 노력했고 아이들이 클 때는 아이들을 봐서 참았고 아이들이 출가한 뒤에는 그저 늙어서 갈 곳이 없어 견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영숙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게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냥 드세요. 몸에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나이 들어서 콩나물 하나하나 다듬기 눈 아파요. 영숙의 말에 상철이 고개를 번쩍 들며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평소 같으면 죄송하다며 국을 바꿔오거나 쩔쩔맸을 아내가 토를 달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눈치입니다. 뭐, 눈이 아파? 하루 종일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뒹굴거리니까 눈이 나빠지지. 남들은 나가서 돈 번다고 뼈 빠지게 일하는데 편하게 집에서 살림이나 하면서 어디서 투정이야? 내가 밖에서 10원 한 장 벌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내 등골 빼먹으면서 사니까 세상이 만만한 줄 알지? 돈, 또 그놈의 돈 타령입니다.
상철은 평생 영숙을 돈으로 올감했습니다. 생활비를 줄 때마다 마치 적선하듯 현금을 식탁 위에 던져주었고 가계부를 10원 단위까지 검사하며 영숙을 도둑 취급했습니다. 영숙은 앞치마 주머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신 그 말 참 지겹지도 않아요? 내가 집에서 논다고 생각해요? 당신 입는 옷, 먹는 밥, 청소, 빨래, 양가 경조사 챙기는 거. 그거 도우미 아주머니 쓰면 한 달에 얼마인 줄 알아요? 상철은 밥을 한술 크게 떠넣으며 비웃듯 말합니다. 아이고 그러세요? 아주 대단한 유세 나셨네. 야 김영숙, 너 시집 올 때 뭐 해왔어? 숟가락 하나 달랑 들고 와서 내 덕에 이만큼 사는 거야. 이 아파트? 내 명의야. 내가 입고 있는 그 옷? 내가 번 돈으로 산 거야.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아. 밥맛 떨어지게 아침부터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고. 상철은 다시 쩝쩝거리며 식사에 열중합니다. 영숙은 그런 남편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입가에 고등어 양념을 묻히고 밥을 씹어 삼키는 저 남자의 모습이 더 이상 남편이 아니라 그저 징그러운 타인처럼 느껴집니다. 영숙은 조용히 주방으로 돌아가 설거지통에 물을 붓습니다. 흐르는 물소리에 상철의 씹는 소리가 묻히기를 바라면서요. 식사를 마친 상철이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눕습니다.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리며 혀를 차는 소리가 들립니다. 과일 안 줘? 밥 먹었으면 후식을 줘야 할 거 아냐. 사람이 센스가 없어, 센스가. 영숙은 대꾸 없이 사과를 깎아 접시에 담아갑니다. 접시를 내려놓자 상철은 사과 한 조각을 집어들며 곁눈질로 영숙을 훑어봅니다. 너 요즘 어디 다니냐? 영숙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혹시 들킨 걸까? 그녀는 태연한 척 시선을 TV 화면에 고정하며 묻습니다. 다니긴 어딜 다녀요? 장 보러 가거나 도서관 가는 게 전부인데. 도서관? 웃기고 있네. 내가 책을 읽어? 괜히 바람 들어서 밖으로 나돌지 말고 집구석이나 잘 지켜. 며칠 전에 보니까 동네 아줌마들이랑 카페에서 쑥덕거리던데 쓸데없이 돈 쓰고 다니지 마라. 내가 준 생활비 허투루 쓰다 걸리면 그날로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영숙은 안도의 한숨을 속으로 삼킵니다. 다행히 눈치챈 건 아닌 모양입니다. 상철은 영숙이 카페에 앉아 있는 것조차 돈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영숙은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동네 친구 엄마예요. 커피 한 잔 마신 것 가지고 뭘 그리 닥달해요. 상철은 벌떡 일어나 앉으며 삿대질을 합니다. 커피 한 잔? 그게 얼만 줄 알아? 밥 한 끼 값이야. 내가 벌어서 마시는 거면 내가 말을 안 해. 내가 땀 흘려번 돈으로 그런 시커먼 물 마시면서 수다 떠는 게 말이 돼? 아껴. 아끼라고. 나 죽으면 너 길바닥에 나 앉아. 내가 너 위해서 돈 모으느라 얼마나 안 쓰고 안 입는데 고마운 줄을 모르고. 영숙은 입술을 깨뭅니다. 상철이 말하는 너를 위해서라는 말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와 통장에 집착할 뿐 영숙의 노후나 안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가진 돈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는 수전노일 뿐입니다. 상철이 출근 준비를 위해 욕실로 들어간 사이 영숙은 안방 서랍 깊숙한 곳 낡은 내복들 사이에 숨겨둔 작은 수첩을 꺼냅니다. 손때가 묻은 수첩을 펼치자 깨알 같은 글씨로 적힌 숫자들과 메모들이 보입니다. 지난 10년의 기록입니다. 10년 전 상철이 술에 취해 들어와 영숙에게 밥상을 엎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집에서 탈출하려면 결국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힘은 바로 돈이라는 것을요.
상철은 의심이 많아 영숙에게 신용카드를 주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현금으로만 생활비를 주며 영수증을 검사했죠. 영숙은 그 숨막히는 감시 속에서도 틈을 찾아냈습니다. 콩나물값 500원을 아끼고 두부 한 모를 덜 사며 남긴 자투리 돈. 상철이 술에 취해 던져놓은 옷가지에서 나온 동전들. 그리고 친정 식구들이 몰래 쥐어준 용돈들. 그 푼돈들이 모여 종잣돈이 되었고 영숙은 도서관에 다니며 경제신문을 읽고 재테크 책을 파고들었습니다. 상철이 내가 무슨 도서관이냐며 비웃을 때 그녀는 도서관 구석 자리에서 빨간 펜으로 밑줄을 그어가며 주식 차트를 분석했습니다. 상철이 줬던 생활비 100만 원 중 30만 원을 떼어내 적립식으로 우량주에 투자했고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던 지방의 소형 아파트 경매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총자산 금액을 확인하는 영숙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 숫자는 상철이 평생 자랑해온 그리고 영숙을 무시하는 근거가 되었던 그의 전 재산을 이미 훌쩍 넘어서 있었습니다. 욕실 문이 열리고 상철이 젖은 머리를 털며 나옵니다. 영숙은 재빨리 수첩을 품속에 감춥니다. 양복 다려놨어? 넥타이는? 침대 위에 있어요. 상철은 옷을 갈아입으며 계속해서 잔소리를 늘어놓습니다. 오늘 저녁에 동창 모임 있으니까 밥 먹고 들어올 거야. 기다리지 말고 자. 아, 그리고 이번 달 생활비, 지난달에 가스비 많이 나왔더라. 5만 원 깔 거야. 아꼈어. 집에서 옷 껴입고 보일러 좀 끄고 살라고. 영숙은 상철의 등 뒤에서 그를 바라봅니다. 매끈한 양복을 입고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는 남편. 그는 자신이 왕인 줄 압니다. 이 집이라는 왕국에서 영숙을 하녀처럼 부리며 영원히 군림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녀오세요. 영숙의 인사에 상철은 대꾸도 없이 현관을 나섭니다.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영숙은 긴 숨을 토해냅니다. 집안을 가득 채우던 긴장감이 사라지자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서늘한 결심입니다. 영숙은 거실 창가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상철이 주차장에서 차를 빼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5만 원을 깎겠다고? 그래, 마음대로 해. 어차피 그 돈 이제 필요 없으니까. 영숙은 전화기를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겁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상대방이 전화를 받자 영숙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또렷하고 힘이 넘칩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사무실이죠? 네, 저번에 상담했던 김영숙입니다. 서류 준비 다 됐어요. 네, 오늘 오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전화를 끄는 영숙은 주방으로 돌아가 아침 먹은 그릇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립니다. 그녀는 오늘 35년간의 식모살이를 청산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후 2시 법원 근처의 변호사 사무실. 영숙은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앉아 있습니다. 평소 시장 갈 때 입던 헐렁한 바지가 아닌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딸 결혼식 때 입었던 옷입니다. 맞은편에는 중년의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증거 자료는 아주 충분합니다. 남편분의 폭언이 담긴 녹취록, 생활비를 빌미로 한 경제적 학대 내역, 그리고 가사 노동에 대한 기여도 입증까지. 재산 분할 50%는 기본이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남편분이 순순히 합의해 줄 성격은 아니신 것 같군요. 영숙은 씁쓸하게 웃습니다. 네, 아마 펄펄 뛰겠죠. 자기가 번 돈인데 왜 내가 가져가냐고 난리를 칠 거예요. 평생 저를 기생충 취급했으니까요.
변호사는 안경을 치켜 올리며 영숙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따로 관리하신 재산 말입니다. 이건 남편분이 전혀 모르고 계신 거죠? 네, 꿈에도 모를 거예요. 제가 그 돈 모으느라 얼마나. 영숙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1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친구들이 여행 갈 때 핑계를 대고 빠져야 했고 화장품 하나 사는 것도 벌벌 떨며 샘플로 연명했던 시간들. 상철이 던져주는 모욕적인 말들을 들으면서도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것을 보며 이 악물고 참아냈던 밤들이 떠오릅니다. 변호사님, 전략대로 가주세요. 처음엔 제가 빈털터리로 나가는 척 할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바닥까지 보여주는지 끝까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터뜨려 주세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합니다. 알겠습니다. 소장 접수는 내일 바로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사무실을 나선 영숙은 거리의 풍경을 바라봅니다. 회색빛 빌딩 숲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오늘따라 유난히 눈부십니다. 그녀는 벤치에 잠시 앉아 가방에서 샌드위치를 꺼냅니다. 점심을 걸렀지만 배고픈 줄도 몰랐습니다. 한입 베어 무는 순간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립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왕 회장. 남편 상철입니다. 영숙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너 지금 어디야? 집 전화는 왜 안 받아? 내가 집에다 서류 두고 갔다고 문자 보냈는데 확인 안 해? 지금 당장 서류 찾아서 퀵으로 보내. 당장?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고함 소리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흘끔거립니다. 예전 같으면 죄송하다며 택시를 타고 집으로 달려가 서류를 찾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숙은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나 밖이에요. 뭐? 이 여자가 미쳤나? 내가 집에 있으라고 했지? 어디 가서 쏘다니느라 남편 중요한 서류도 못 챙겨. 너 지금 제정신이야? 빨리 안 들어가. 저기요, 여보. 당신 손 없어요? 발 없어요? 급하면 당신이 와서 찾아가세요. 나 이제 당신 비서 노릇 안 해요. 전화기 너머에서 숨이 턱 막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상철은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하는 듯합니다. 감히 자신의 명령을 거역한 적 없던 아내가 반기를 들었으니까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비서? 이게 돌았나? 너 오늘 들어오기만 해봐. 다리 몽둥이를 확. 영숙은 상철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종료 버튼을 눌러버립니다. 그리고 전원을 꺼버립니다. 검은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입니다. 겁에 질린 표정이 아닙니다. 묘한 해방감이 서려 있는 생기 있는 얼굴입니다. 영숙은 남은 샌드위치를 천천히 씹어 삼킵니다. 맛이 아주 좋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은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뜨거운 탕에 몸을 담그니 긴장이 풀리며 노곤해집니다. 휴대폰을 켜자 부재중 전화 50통, 문자 메시지 30개가 와르르 쏟아집니다. 야, 김영숙, 너 어디야? 집 문 걸어 잠갔으니까 들어올 생각 마. 내일 아침까지 밥상 안 차려놓으면 진짜 끝인 줄 알아. 너 바람났냐? 어떤 놈이야? 문자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던 영숙은 픽 웃음을 터뜨립니다. 걱정은커녕 밥상 타령의 협박뿐입니다. 이 남자는 구제불능입니다. 마지막에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아니보다 아침 밥상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자 띠띠띠띠 경쾌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립니다. 문을 걸어 잠갔다는 건 헛소리였거나 술에 취해 잊어버린 모양입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난장판이 된 집안꼴이 눈에 들어옵니다. 옷가지가 널려 있고 배달 음식 용기가 식탁 위에 어지럽게 놓여 있습니다. 상철은 소파에서 쭈그려 자고 있습니다. 영숙이 들어오는 인기척에 부스스 눈을 뜹니다. 눈이 마주치자마자 상철은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릅니다. 아, 너 미쳤어? 외박을 해? 너 진짜 죽고 싶어 환장했냐? 어디서 굴러먹다 들어온 거야? 상철이 손을 치켜들며 위협적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영숙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툭 던집니다. 소리 지르지 말고 이거부터 봐요. 상철은 멈칫하며 봉투를 쳐다봅니다. 이게 뭔데? 돈 달라는 거야? 반성문이야? 이혼 서류예요. 도장 찍어요. 순간 집안에 정적이 흐릅니다. 상철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듯 멍한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봅니다. 그러다 이내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더니 박장대소를 터뜨립니다. 으하하, 뭐, 이혼? 이혼이라고 했냐? 아이고 배야. 살다 살다 별꼴값을 다 보겠네. 내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구나. 늙어서 노망이 났어. 내가 이혼하면 어쩔 건데. 갈 데는 있고 돈은 있고. 영숙은 팔짱을 끼고 차갑게 말합니다. 갈 데도 있고 돈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장 찍어줘요. 더 이상 당신 밥해주는 식모로 살기 싫으니까. 상철의 웃음기가 싹 사라집니다. 그는 표정을 굳히며 영숙에게 다가와 삿대질을 합니다. 야, 김영숙. 주제 파악 좀 하라고 했지. 내가 지금 배가 불렀구나.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세상 무서운 줄 모르지. 이혼? 그래, 좋아. 해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상철은 거만한 표정으로 집안을 둘러보며 말을 잇습니다. 몸만 나가. 이 집 내 명이야. 통장 다 내 명이야. 가재도구 하나, 숟가락 하나도 다 내 돈으로 산 거야. 너 이혼하고 싶으면 지금 입고 있는 옷만 입고 당장 꺼져. 위자료? 재산 분할? 꿈도 꾸지 마.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재산을 나눠? 상철은 영숙이 겁을 먹고 매달릴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평생 경제권 없이 살아온 가정주부가 빈손으로 쫓겨나는 공포를 견딜 수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영숙의 반응은 상철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좋아요. 뭐, 몸만 나가라고요? 알겠어요. 그렇게 하죠. 영숙은 망설임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자신의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나옵니다. 미리 챙겨두었던 짐입니다. 상철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이게 아닌데 무릎 꿇고 빌어야 하는데. 너 진짜 나가게? 나가면 다시는 못 들어와. 길바닥에서 굶어 죽어도 나 모른 척 할 거야. 영숙은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상철을 돌아봅니다. 후회하지나 마요. 당신 말대로 몸만 나갈 테니까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기에요. 법원에서 봅시다. 영숙이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갑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상철은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씩씩거리며 식탁에 놓인 이혼 서류를 집어듭니다. 독한 년.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이거지? 누가 이기나 보자. 며칠이나 버티나 보자고. 길바닥에서 얼어 죽을 때쯤 질질 짜면서 전화해도 절대 안 받아줄 거다. 상철은 서류를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나간 영숙의 뒷모습이 패배자의 도망이 아니라 승자의 여유로운 퇴장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자신이 딛고 서 있는 이 집조차 사실은 모래성 위에 지어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본격적인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상철은 변호사를 선임하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변호사 양반, 그 여자가 땡전 한 푼 못 가져가게 해주쇼.
30년 동안 집에서 밥만 축낸 여자한테 내 피 같은 재산을 나눠줄 수는 없소. 아예 빤스 한 장까지 벗겨서 내쫓고 싶으니까. 상철의 변호사는 상철의 확고한 태도와 명의가 모두 남편 앞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승소를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조정 기일, 법원 조정실의 공기는 상철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영숙 측 변호사가 제출한 두툼한 서류 뭉치가 테이블 위에 올라왔을 때 상철은 단지 그것이 가계부 정도일 거라 생각하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게 뭡니까? 뭐 콩나물값 아꼈다는 영수증이라도 모아왔나 보지? 영숙의 변호사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피고 남편께서는 원고 아내가 가사 노동 외에 경제적 기여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셨죠? 그리고 모든 재산 형성이 피고의 근로소득으로만 이루어졌다고 하셨고요. 그럼 아니요. 저 여자가 돈을 벌어온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 그렇다면 이 내역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5년 전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담보대출 상환 내역입니다. 상철은 미간을 찌푸리며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갑니다. 대출 상환? 그거야 내가 벌어서 갚았. 상철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대출금 1억 5천만 원. 상환 계좌의 예금주 이름은 김상철이 아니라 낯선 법인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인의 대표자 이름 칸에 선명하게 찍힌 이름 세 글자. 김영숙. 이게 뭐야? 이게 왜 내 이름이 여기 있어? 영숙은 팔짱을 낀 채 여유롭게 다리를 꼬고 앉아 상철을 바라봅니다. 왜요? 당신이 그랬잖아요. 당신 월급으로 이자 내기도 빠듯하다고. 그래서 내가 갚았어요. 당신 몰래. 말도 안 돼. 내가 무슨 돈으로 1억 5천을 갚아? 도둑질이라도 했어? 아니면 딴 놈한테 받아왔어? 상철은 흥분해서 책상을 내리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조정위원이 자제를 요청하지만 상철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변호사님, 다음 장도 보여드리세요. 영숙의 신호에 변호사는 다음 서류를 넘깁니다. 그것은 주식거래 내역서와 부동산 등기부 등본들이었습니다. 상철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그가 평생 자랑해온 5억짜리 아파트는 초라해 보일 만큼 영숙의 자산 내역은 화려했습니다. 수익률 300%가 넘는 우량주 계좌, 지방 요지의 알짜배기 상가 2채, 그리고 최근에 매입한 역세권 오피스텔까지. 어떻게 내가 당신이 툭하면 생활비 끊겠다고 협박할 때, 당신이 술 먹고 들어와서 밥상 엎을 때 나는 돈을 모았어요. 당신이 던져준 5만 원, 10만 원. 그거 안 쓰고 굴리고 또 굴렸다고요. 당신은 은행 이자 몇 푼에 목숨 걸 때 나는 세상을 공부했으니까. 상철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집니다. 평생을 발 아래 두고 무시했던 아내가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서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재산 분할 다시 계산해야겠죠? 당신 명의 아파트? 그거 대출금 내가 갚았으니까 내 기여도가 훨씬 높아요. 그리고 내 명의 재산들? 그건 내 특유 재산이니까 당신은 한 푼도 못 가져가요. 당신이 그랬잖아. 내가 번 돈은 내 거고 내가 번 돈은 내 거라고. 역공입니다. 완벽한 역공. 상철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구겨줍니다. 이 사기꾼 같은 년. 이건 무효야. 부부 재산은 공동 관리하는 거야. 내가 몰래 딴 주머니 찬 건 범죄라고. 범죄?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은 범죄 아니고 경제적 학대도 이혼 사유인 거 몰라요? 그리고 당신, 내가 번 돈에는 관심 없다고 각서까지 썼었잖아.
5년 전에 술 먹고 기억 안 나요? 영숙이 가방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냅니다. 상철의 빗둘배둘한 글씨가 적힌 각서입니다. 앞으로 김영숙이 무슨 짓을 해서 돈을 벌든 상관 안 한다. 대신 나한테 돈 달라고만 하지 마라. 상철의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기억납니다. 자신이 주식으로 돈을 좀 날리고 들어와서 화풀이할 때 영숙이 푼 돈 좀 굴려보겠다고 했을 때 코웃음 치며 써줬던 그 각서입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지금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조정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상철의 거친 숨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휘갈겨 썼던 그 각서를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5년 전 주식으로 돈을 날리고 술에 취해 들어와 행패를 부리던 날, 영숙이 조용히 내밀었던 종이에 어차피 내가 무슨 돈을 벌겠냐며 비웃으며 사인했던 그 기억이 이제야 가시 돋친 덩굴처럼 그의 목을 조여옵니다. 상철의 변호사가 난처한 듯 헛기침을 하며 상철의 귀에 속삭입니다. 선생님, 이 각서 효력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날짜도 명확하고 자필 서명의 지장까지 찍혀 있네요. 게다가 내용이 너무 구체적입니다. 아내가 형성한 재산에 대해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문구는 치명적이에요. 상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변호사를 쳐다봅니다. 뭐? 치명적? 아니, 변호사 양반. 부부 사이에 쓴 각서가 법적 효력이 어딨어? 그냥 장난으로 쓴 거야, 장난으로. 술 먹고 쓴 건데 이게 말이 돼? 상철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지만 영숙 측 변호사는 차분하게 반박합니다. 피고께서는 평소 원고에게 생활비를 극도로 제한하며 돈을 벌어오라고 강요하셨죠. 원고가 이 각서를 요구한 건 본인의 노력으로 만든 자산을 피고가 부당하게 갈취할 것을 우려한 정당한 방어 행위로 보입니다. 실제로 피고는 원고의 친정 유산까지도 본인 명의로 돌리려 한 정황이 있지 않습니까? 상철은 말문이 막힙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영숙은 그저 당하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칼을 갈며 상철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질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정위원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합니다. 일단 양측 입장이 너무 다르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기일까지 재산 내역에 대한 정밀 감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피고 측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대출 상환금 출처에 대해 명확히 소명하셔야 할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아파트는 원고의 기여도가 절대적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망치 소리가 땅, 땅, 땅 울립니다. 상철에게는 그것이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립니다. 법원 복도로 나온 상철은 다리가 풀려 비틀거립니다. 저만치 앞서 걸어가는 영숙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꼿꼿한 허리, 당당한 걸음걸이, 35년 동안 보아왔던 어깨가 축 처진 채 장바구니를 들고 가던 그 여자가 아닙니다. 상철은 도끼 어린 눈으로 영숙을 쫓아가 앞을 가로막습니다. 아, 김영숙, 너 거기 안 서. 영숙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상철을 바라봅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서늘해서 상철은 순간 흠칫하며 뒷걸음질 칩니다. 왜요? 또 할 말 남았어요? 법정에서 다 끝난 거 아니었나? 상철은 씩씩거리며 영숙의 팔을 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영숙은 벌레를 피하듯 가볍게 몸을 틀어 피합니다. 이 건방진 여자가, 너 이거 다 계획된 거지? 나 몰래 10년 동안 뒷주머니 차면서 이날만 기다린 거지? 내가 사람이냐? 부부의 의리도 없어? 내가 너 먹여 살린 세월이 얼만데 감히 내 등에 칼을 꽂아? 영숙은 헛웃음을 터뜨립니다. 의리?
의리 같은 소리 하네. 당신한테 나는 뭐였는데? 밥 해주는 기계, 돈 안 드는 파출부? 당신은 나를 사람 취급한 적 없어. 걔도 밥 주는 주인한테는 꼬리치지만 당신은 밥 주는 나한테 으르렁거리기만 했잖아. 영숙은 한 발자국 상철에게 다가갑니다. 상철은 그녀의 기세에 눌려 엉겁결에 물러섭니다. 그리고 착각하지 마. 당신이 날 먹여 살린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구제해 준 거야. 당신 그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술 처먹고 사고 칠 때마다 그 구멍 누가 메꿨는데? 당신 명의 아파트? 그거 경매 넘어갈 뻔한 거 내가 내 돈으로 막았어. 기억 안 나? 5년 전에 당신 주식하다 빚지고 사채업자 찾아왔을 때 상철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립니다. 잊고 싶었던 기억, 자존심 때문에 왜곡해버렸던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그때 영숙은 친정에서 돈을 빌려왔다고 했었습니다. 상철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처갓집 돈이니 천천히 갚아도 된다며 뻔뻔하게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친정 돈이 아니라 영숙이 모은 돈이었다니. 그게 내 돈이었다고? 그래, 내 피 같은 돈. 당신 살리겠다고 쓴 돈이야. 근데 당신은 고마워하긴커녕 그 뒤로도 생활비 타령하면서 나를 볶아댔지. 이제 알겠어? 이 소송은 재산 분할이 아니야. 채무상환 소송이지. 당신은 나한테 빚쟁이일 뿐이라고. 영숙은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는 상철을 지나쳐 또각또각 걸어갑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멀어질수록 상철의 가슴 속에는 분노 대신 공포가 스멀스멀 피어오릅니다. 그날 밤 상철의 집. 아니, 이제는 상철 혼자만의 동굴이 된 아파트 거실에는 정막만이 감돕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립니다. 며칠째 갈아 끼우지 않아 수명을 다해가는 중입니다. 상철은 퀴퀴한 냄새가 나는 소파에 누워 컵라면을 후루룩거립니다. 평생 따뜻한 밥에 국을 대령하라고 소리쳤던 그입니다. 하지만 영숙이 떠난 지 고작 일주일 만에 그의 식탁은 인스턴트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아, 맛없어. 김치는 또 어디 있는 거야? 젠장. 냉장고를 열어보지만 김치통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숙이 나가면서 싹 비워버렸는지 아니면 자신이 못 찾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썩은 야채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냉장고 구석에 처박힌 시들해진 대파 한 단이 상철의 처지처럼 처량하게 늘어져 있습니다. 빨래통에는 벗어놓은 양말과 속옷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세탁기를 돌려보려 했지만 세제를 어디에 넣는지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조차 몰라 포기했습니다. 표준 세탁 버튼 하나 누르는 게 뭐 그리 어렵냐고 큰 소리쳤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띠링. 문자 메시지 알림음이 울립니다. 카드 회사입니다. 김상철님, 카드 대금 연체 안내. 금일까지 납부하지 않으시면. 상철은 신경질적으로 휴대폰을 던져버립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숙이 생활비를 관리할 때는 몰랐습니다. 공과금, 관리비, 보험료가 매달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는 줄은. 상철이 주던 생활비 100만 원. 그는 그것이면 충분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아보니 편의점 도시락과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데만도 돈이 쑥쑥 빠져나갑니다. 영숙은 도대체 그 돈으로 어떻게 밥을 해먹이고 옷을 사입히고 저축까지 했다는 말인가. 상철은 머리를 감싸줍니다. 이 여자가 마법사였나? 아니야, 독한 년이라 그래. 지독하게 아껴서 내 등골을 빼먹은 거야. 여전히 남 탓을 해보지만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그때 거실 전화기가 울립니다. 딸입니다. 상철은 반가움에 허겁지겁 수화기를 듭니다.
지은아, 아빠다. 너 엄마랑 연락되니? 이 여자가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도 않고, 하지만 수학이 넘어 딸의 목소리는 냉랭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빠, 법원에서 소장 받았어요. 엄마가 증인 신청하셨던데요? 저 법정에 나갈 거예요. 뭐, 내가 법정에 왜 나와? 나와서 엄마 편 들려고? 내가 너 대학 보내고 시집 보낼 때 돈이 얼마가 들었는데 이제 와서 아비 뒤통수를 쳐? 아빠,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 대학 등록금 엄마가 식당 알바해서 보태신 거 아빠만 몰라요. 제 결혼 혼수 아빠가 해준 거 500만 원이 전부였잖아요. 나머지는 엄마가 주식 번 돈으로 해주신 거예요. 저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다 봤어요. 아빠가 엄마한테 10원짜리 하나 던지면서 모욕 줄 때 저 방에서 울면서 다 들었다고요. 상철은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입니다. 딸은 자신의 편일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믿었으니까요.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엄마가 식당 알바를 했다고? 네. 아빠 출근하고 나면 엄마 식당 가서 설거지하고 파 다듬고 하셨어요. 아빠가 생활비 안 올려주니까 우리 학원비 내려고요. 아빠는 그것도 모르고 엄마 손 거칠다고 타박만 하셨죠? 저는 법정에 가서 있는 그대로 다 말할 거예요. 끊어요. 뚜마이너스 뚜마이너스 뚜마이너스. 전화가 끊긴 후에도 상철은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영숙이 자신 몰래 투자를 한 것뿐만 아니라 식당 일까지 하며 가정을 지켰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공을 자신이 가로채고 있었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후회보다 더 큰 감정은 배신감입니다. 다들 나를 속였어. 내 집에서 내 돈으로 살면서 나만 바보를 만들었어. 상철은 괴성을 지르며 식탁 위에 컵라면 용기를 바닥으로 쓸어버립니다. 붉은 국물이 거실 바닥을 더럽히지만 치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은 흘러 두 번째 변론 기일입니다. 상철은 수척해진 모습으로 피고석에 앉아 있습니다. 양복은 며칠째 다리지 않아 구겨져 있고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습니다. 반면 원고석의 영숙은 더욱 화사해졌습니다. 짙은 네이비색 정장이 그녀의 품위를 더해줍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입을 엽니다. 피고 측 아파트 대출 상환금 1억 5천만 원에 대한 소명 자료 제출하셨습니까? 상철의 변호사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의 급여 통장 내역을 전수조사했으나 해당 금액이 인출된 기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영숙 측을 바라봅니다. 원고 측 주장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는군요. 해당 아파트는 피고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대출금 상환과 유지 관리는 원고의 자금과 노력으로 이루어졌음이 인정됩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별도 자산 내역은 혼인 기간 중 피고와는 독립적으로 형성한 특유 재산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피고가 작성한 포기각서 역시 그 효력을 뒷받침합니다. 상철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판사님, 억울합니다. 저 여자가 제 월급을 훔쳐서 굴린 겁니다. 제 돈이 씨앗이 된 거라고요. 그게 어떻게 저 여자 혼자만의 돈입니까? 부부라면 반반 나누는 게 정의 아닙니까? 판사가 안경 너머로 상철을 엄하게 꾸짖습니다. 피고, 자리에 앉으세요. 피고는 평소 원고에게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격적인 모독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원고의 투자 수익은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건 모순 아닙니까? 내가 번 건 내 돈, 내가 번 건 내 돈이라던 피고의 평소 지론대로 판결해 드리는 겁니다. 상철은 입을 뻐끔거리며 털썩 주저앉습니다.
자신의 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판결 선고는 2주 뒤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 길 상철은 영숙을 붙잡지 못합니다. 대신 그녀의 변호사를 붙들고 애원합니다. 변호사님, 제발 좀 아파트만이라도 지키게 해주세요. 저 그 집 없으면 갈 데가 없어요. 늙은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우리 마누라한테 전해주세요. 내가 잘못했다고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집만은. 변호사는 싸늘하게 상철의 손을 뿌리칩니다. 남편분, 사모님 뜻은 확고합니다. 재산 분할 판결 나오는 대로 아파트 경매 넘겨서라도 현금화하시겠답니다. 그리고 위자료 청구 소송도 별도로 진행 중이니 준비 단단히 하십시오. 상철은 망연자실하여 법원 계단에 주저앉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혀를 차며 그를 쳐다봅니다. 쯧쯧, 무슨 사연인지 몰라도 딱하네. 하지만 그 동정의 시선조차 상철에게는 비참함만 더할 뿐입니다. 2주 후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결과는 상철의 완패였습니다. 이혼을 인용한다. 피고 남편 명의의 아파트는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며 기여도는 원고 안에 70%, 피고 30%로 산정한다. 원고 명의의 주식 및 부동산은 원고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하여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상철에게 남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아파트를 팔아 영숙에게 70%를 떼어주고 위자료 5천만 원까지 주고 나면 상철의 손에 쥐어지는 돈은 고작 전세 보증금 수준도 안 되는 푼돈입니다. 반면 영숙은 아파트 지분값의 위자료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던 수십억 대의 자산까지 화려한 싱글 라이프를 즐기기에 차고 넘치는 재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영숙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볍습니다. 법원 정문 앞 늦가을의 햇살이 그녀를 비춥니다. 상철은 터덜터덜 그녀의 뒤를 따릅니다. 이제는 화를 낼 힘도 소리를 지를 기운도 없습니다. 그저 늙고 초라한 노인 한 명이 있을 뿐입니다. 여보, 아니 영숙아. 상철이 힘없이 부릅니다. 영숙이 멈춰섭니다. 나 진짜 갈 데가 없어. 찜질방도 하루 이틀이지. 내가 그동안 심하게 했던 거 알아. 반성 많이 했어.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그냥 방 한 칸만 내주면 내가 죽은 듯이 살게. 밥도 내가 해먹고 청소도 내가 할게. 응? 비굴함의 극치입니다. 평생 왕처럼 군림하던 남자가 이제는 하인이 되겠다고 자처합니다. 영숙은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으며 상철을 똑바로 응시합니다. 그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김상철 씨, 당신이 그랬죠?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꼬우면 돈 벌라고. 영숙아, 나는 당신한테 기회를 줬어. 3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당신이 따뜻한 말 한마디만 했어도 내가 만든 콩나물국 맛있다고 한 번만 해줬어도 우리는 이렇게 안 됐을 거야. 당신이 걷어찬 복을 이제 와서 구걸하지 마. 취해. 영숙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상철에게 건넵니다. 이게 마지막 선물이야. 상철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습니다. 돈일까? 혹시 마음이 약해져서 얼마라도 챙겨주는 걸까? 급히 봉투를 열어본 상철의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안에는 돈 대신 꼬깃꼬깃한 영수증 뭉치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뭐야? 지난 35년 동안 내가 당신한테 청구하지 못한 가사 노동비 청구서야. 밥값, 빨래값, 청소값, 그리고 감정 노동비까지.
다 합치면 당신이 가진 그 30% 지분으로도 턱도 없어. 더 뜯어내려다가 예정 생각해서 위자료만 받고 끝내는 거니까 고맙게 생각해요. 영숙은 굳어버린 상처를 뒤로하고 도로가로 나갑니다.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와 영숙 앞에 섭니다. 삼각별 엠블럼이 햇빛을 받아 번쩍입니다. 벤츠 S클래스. 운전석에서 말끔한 정장을 입은 기사가 내려 뒷문을 엽니다. 사모님 나오셨습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철의 입이 떡 벌어집니다. 저 차. 영숙은 놀란 상철을 향해 씩 웃어 보입니다. 아, 내 차야. 당신 몰래 주식으로 대박 났을 때 뽑아둔 건데 그동안 탈 일이 없어서 차고에만 모셔뒀었네. 이제 실컷 타고 다니려고. 영숙이 우아하게 차에 오릅니다. 묵직한 문 닫는 소리가 상철의 심장을 때립니다. 가자, 김 기사. 예약해둔 호텔로. 네, 알겠습니다. 부드럽게 출발하는 벤츠의 뒷모습을 보며 상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흙먼지 날리는 보도블록 위에 앉아 멀어져 가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쫓아낸 행운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거지를 불러들였구나. 상철의 통곡 소리가 법원 앞거리에 울려 퍼지지만 벤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매정하게 코너를 돌아 사라집니다. 평생 아내를 가정부 취급하던 남자의 최후는 결국 스스로 만든 감옥인 가난하고 외로운 독거노인의 삶이었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초겨울, 서울의 한 허름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방. 곰팡이 냄새와 퀴퀴한 호라비 냄새가 뒤섞인 좁은 방에서 기침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불이라기보다는 넝마에 가까운 요를 덮고 누운 노인, 바로 상철입니다. 법원을 나올 때만 해도 30%의 아파트 지분값으로 어떻게든 재기해보겠다며 큰 소리쳤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평생 돈 관리를 해본 적 없던 그는 사기를 당하고 주식으로 만회를 꿈꾸다 남은 돈마저 허공에 날려버렸습니다. 지금 그에게 남은 건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단칸방, 그리고 여기저기 쑤시는 병든 몸뿐입니다. 콜록, 콜록. 아, 춥다. 보일러가 또 고장인가. 상철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머리맡에 둔 소주병을 집어듭니다. 빈 병입니다. 물이라도 마시려 냉장고를 열지만 안에는 말라비틀어진 김치 조각과 유통기한 지난 우유뿐입니다. 배고프다. 밥. 영숙이가 해준 된장찌개.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떠오르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그토록 무시했던 아내의 밥상입니다. 뜨끈한 뚝배기에 담겨 나오던 찌개, 갓 구운 생선, 윤기 흐르는 쌀밥. 그때는 그게 당연한 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 밥상이 차려지기까지 아내의 손이 얼마나 물에 불어야 했는지 그는 평생 몰랐습니다. 상철은 주머니를 뒤적여 휴대폰을 꺼냅니다. 액정이 깨져 금이 간 스마트폰. 저장된 번호는 많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돈 없다는 소문이 돌자마자 연락을 끊었고 친척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남은 건 가족뿐인데 딸과 아들은 이미 수신 차단을 한 지 오래입니다. 그래도 조강지처인데 설마 굶어 죽게 내버려 두겠어? 내가 잘못했다고 빌면 무릎이라도 꿇으면 밥 한 끼는 주겠지. 예정이 있는데. 상철은 자존심을 쓰레기통에 처박은 지 오래입니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익숙한 번호를 누릅니다. 영숙의 번호입니다. 신호가 갑니다. 뚜루루, 뚜루루.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제발 받아라, 제발. 여보세요?
들려온 것은 영숙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젊고 사무적인 여자의 목소리입니다. 누구세요? 거기 김영숙 씨 전화 아닙니까? 나 남편 되는 사람인데. 아, 전 사장님 비서입니다. 사장님은 지금 회의 중이십니다. 용건 있으시면 메모 남겨드릴까요? 비서? 사장님? 상철은 멍해집니다. 이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비서까지 두고 사장 소리를 듣는다니. 배가 아프다 못해 뒤틀립니다. 나 남편이라니까. 회의고 뭐고 당장 바꾸라고 해. 사람이 죽어가는데 회의가 대수야?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익숙하면서도 낯선 차가운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구시죠? 저 남편 없는데요. 법적으로 깨끗하게 정리된 걸로 아는데요. 영수가. 나야, 나 상철이. 상철은 반가움과 서러움에 목이 메어 소리칩니다. 나 지금 반지하 방에서 얼어 죽게 생겼어. 밥도 며칠 굶었다. 내가 사람이면 그래도 우리가 35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 좀 살려줘라. 내가 잘못했어. 응? 수화기 너머에는 침묵이 흐릅니다. 상철은 그 침묵이 희망이라 생각하고 매달립니다. 내가 가서 청소라도 할게. 내 건물 화장실 청소라도 시켜줘. 월급 안 줘도 돼. 그냥 먹여주고 재워만 줘. 나 진짜 갈 데가 없어서 그래. 상철의 비굴한 애원 끝에 영숙의 짧은 한숨 소리가 들립니다. 강남구 테헤란로 XX빌딩 1층 로비. 1시간 뒤에 봐요. 더 이상 전화하지 말고. 뚝. 전화가 끊깁니다. 상철은 끊어진 전화기를 붙들고 울다가 웃다가 합니다. 그래. 역시 영숙이는 마음이 약해. 내가 가서 싹싹 빌면 받아줄 거야.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칼로 물베기지. 상철은 장롱을 뒤져 그나마 멀쩡한 하지만 유행 지난 양복을 꺼내 입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앙상하게 마른 노인입니다. 하지만 그는 희망에 차 있습니다. 다시 따뜻한 집으로 풍족한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헛된 희망입니다. 1시간 뒤 강남의 번화가. 높게 솟은 빌딩 숲 사이로 상철이 주눅든 채 걸어갑니다. 화려한 옷차림의 사람들 사이에서 낡은 양복을 입고 냄새나는 상철은 이방인처럼 보입니다. 약속 장소인 빌딩 로비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입니다. 저기 김영숙 사장님 만나러 왔는데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상철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미간을 찌푸립니다. 약속하셨습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상철이요. 아니, 전 남편이라고 하면 알 거요. 직원이 어딘가로 전화를 걸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엘리베이터가 아닌 1층 카페 구석 자리로 안내합니다. 상철은 푹신한 소파에 앉아 주위를 두리번거립니다. 커피 한 잔에 밥 한 끼 값이 넘는 곳입니다. 잠시 후 또각또각 구두 소리와 함께 영숙이 나타납니다. 상철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코트에 우아한 진주 목걸이, 윤기 흐르는 피부. 과거 집에서 콩나물을 다듬던 촌스러운 아줌마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의 아우라가 뿜어져 나옵니다. 영수가. 상철이 벌떡 일어나 다가가려 하자 영숙과 동행한 건장한 경호원이 앞을 막아섭니다. 영숙은 손짓으로 경호원을 제지하고 상철의 맞은편에 앉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들지도 미소를 짓지도 않습니다. 그저 혐오스러운 벌레를 보듯 차갑게 상철을 응시할 뿐입니다. 몰골이 그게 뭐예요? 냄새나게. 영숙의 첫마디는 비수처럼 꽂힙니다. 하지만 상철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릎을 꿇으려 합니다. 영숙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나 좀 봐줘. 나 지금 사는 꼴 좀 봐라.
이게 사람 사는 거냐? 짐승만도 못하게 살고 있어. 내가 버린 쓰레기통이라도 뒤져서 먹고 싶은 심정이다. 앉아요. 사람들 쳐다보니까 창피하게 굴지 말고. 영숙의 서늘한 명령에 상철은 엉거주춤 소파에 다시 앉습니다. 돈 떨어졌어요? 그 잘난 30% 어디다 날려먹고 나를 찾아왔어? 사기당했어. 친구놈이 투자하라고 해서. 영수가 나 5천만 원만, 아니 1,000만 원만 융통해 주라. 내가 방이라도 좀 옮기게. 내 예정 생각해서 적선한다고 생각하고. 적선? 영숙이 코웃음을 칩니다. 김상철 씨, 당신이 나한테 생활비 줄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내가 피땀 흘려번 돈이니 10원 한 장도 허투루 쓰지 마라. 내가 돈 귀한 줄을 몰라. 그렇게 훈계했었지? 그건 내가 못나서. 이제 와서 돈 귀한 줄 알겠어요? 당신이 무시하던 그 10원, 100원이 모여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당신은 돈을 지배한다고 착각했지만 사실은 돈의 노예였던 거고 나는 돈을 부리는 주인이 된 거고 그 차이야. 영숙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상철의 눈이 번뜩입니다. 돈이다. 분명 돈 봉투다. 이거 가져가요. 고맙다. 역시 영숙이 너밖에 없어. 상철이 덥석 봉투를 집어듭니다. 묵직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본 상철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안에는 현금이 아니라 서류 한 장과 비타민 한 통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돈은 없어요. 그건 당신 아들과 딸이 당신한테 쓴 편지예요. 읽어봐요. 상철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칩니다. 아버지께 저희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했던 짓들 저희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저희 키우면서 흘린 눈물, 아버지는 술 드시고 주무시느라 한 번도 못 보셨죠? 법적으로 부양 의무 없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고독사를 하시든 길거리에 나앉으시든 저희 알 바 아닙니다. 다시는 어머니 괴롭히지 마세요. 신고할 겁니다. 자식들의 저주에 가까운 절연 선언. 상철의 손에서 종이가 힘없이 떨어집니다. 자식들이 어떻게 아비한테 내가 시켰지? 내가 애들 조종해서 나를 나쁜 놈 만든 거지? 상철이 악에 받쳐 소리칩니다. 영숙은 싸늘하게 웃습니다. 착각하지 마요. 내가 시킨 게 아니라 당신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당신이 애들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적 있어? 졸업식, 입학식 때 한 번이라도 와서 축하해 준 적 있어? 공부 못하면 나가 죽어라, 돈 벌어와라 소리만 했지. 애들이 당신을 아버지가 아니라 돈 뜯어가는 깡패로 기억하더라.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비타민은 챙겨 먹어요. 오래 살아야지. 오래 살아서 당신이 날 어떻게 대했는지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뼈저리게 느껴야지. 죽으면 너무 편하잖아. 영숙아, 가지마. 돈 좀 줘. 밥값이라도 달라고. 상철이 달려들려 하자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들이 그를 제압합니다. 바닥에 처박힌 상철은 멀어져가는 영숙의 뒷모습을 보며 울부짖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여보, 제발 나 좀 데려가줘. 시키는 거 다 할게. 개처럼 살게. 멍멍, 짖으라면 짖을게.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휴대폰을 들어 그 추태를 찍기 시작합니다. 영숙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녀가 회전문을 밀고 나가자 찬란한 햇살이 그녀를 감쌉니다. 빌딩 밖에는 그녀의 기사가 문을 열고 대기 중입니다. 차에 올라탄 영숙은 차창 밖으로 질질 끌려 나오는 상철을 봅니다. 35년의 악몽이 그 지독했던 가스라이팅의 실체가
저렇게 초라하고 나약한 것이었다니 허무할 정도입니다. 출발해. 네, 사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어디든 좋아. 날씨가 참 좋네. 드라이브나 하지. 차가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갑니다. 영숙은 창문을 조금 내립니다. 시원한 초겨울 바람이 들어와 그녀의 머릿결을 날립니다. 이제 그녀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온전한 김영숙 자신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반면 빌딩 밖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상철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저 사람 봐. 낮술 마셨나 봐. 완전 거지네. 냄새나. 가까이 가지 마. 상철은 바닥에 떨어진 비타민통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그것이 영숙이 그에게 베푼 마지막 자비이자 가장 잔인한 복수임을 깨닫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이 비참한 지옥을 최대한 길게 맛보라는 저주. 상철은 엎드려 통곡합니다. 후회는 언제나 늦고 버스는 이미 떠났으며 깨진 그릇은 다시 붙일 수 없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의 냉기가 그의 뼛속까지 스며듭니다. 평생 아내를 춥게 만들었던 그 냉기가 이제는 영원히 그의 곁을 지킬 유일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